김호준의 KFC 시작합니다. 오늘 게스트는요, 반고종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더이즘과 사케이즘의 창시자, 앞으로 크게 될 사람 참 겸손인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겸손이. 예. 아니, 참 겸손인 이게요, 좀 이따 이제 선거 분수가 하는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예요. 기대하세요. 자, 한떨기 송채경화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채경화입니다. 이번 주에,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한번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KFC가 뭘 잘하냐. 니들의 유일한 미덕은 송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혼자 설레발 떨고 왔습니다. 네. 이제 7월이면 또 김보엽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보엽입니다. 김보혁 기자님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제가 생일 축하하고 중국 노래를 한번 하겠습니다. 준이 썽르 과일러, 준이 썽르 과일러, 준이 썽르 과일러, 준이 썽르 과일러. 고맙습니다. 맞아요, 그거? 정통 중국식 발음. 준이 썽르 과일러. 자, 그럼 오늘 다룰 이슈가 많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송채경화 기자 준비하신 브리핑 이슈. 오늘 한 가지 준비했는데, 이 한 가지 사안이 사실은 한겨레가 최초로 문제 제기를 했고,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했으나, 결국은 한겨레 문제 제기와 정반대로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 국민이 현재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 가서 한 굴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대한민국 최초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이가 북한의 김정일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이때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문재인이가 노무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대희 지난번 후보자보다는 좋은 웅변 학원을 다닌 것 같아요. 오래 했잖아요, 정치를. 근데 저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외워서 한 게 아니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쪽지에 적어가지고 그걸 읽은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700글자가 토시 하나 들고 똑같아요. 근데 저거는 744자. 네, 744자. 근데 저거는 대화록을 보지 않았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찰에서 김무성 의원이 2012년 10월 14일에 2007년 남북 정상 대화록 공개한 내용을 이거는 혐의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보도되기로는 김무성 의원이 나는 그것을 증권과 찌라시를 통해서 봤다. 처음 얘기한 건 뭐였냐면은 작년 6월에 새누리당 비공개 회의에서 김무성 의원이 그때 이제 기자들 없었죠. 의원들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직접 남북 대화록을 입수해서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라고 얘기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남북 대화록을 입수해서 어떤 경로든지 모르겠지만 입수해서 봤구나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말을 바꾼 게 김무성 의원이 찌라시를 보고 발표를 한 거다. 증권가 찌라시를 보고 그 내용을 그대로 거기에 적혀 있길래 그걸 자기가 적어 와가지고 발표를. 증권가 찌라시들이 이제 국정원에 있는 이 대화록을 탈취하여 그 내용을 증권가 찌라시 통해서 유포하였다는 말도 안 되는 누가 그걸 증권가 찌라시 부려.
그런데 그걸로 처음에는 변명을 했죠. 검찰의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이 대화록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이제 기자가 질문했을 때 검찰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당시 언론의 대화록 내용이 어느 정도 보도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그 정도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대화록 내용이 공개된 건 김무성 의원이 유세 때 한 게 처음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공개된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그 기자가 그러면 그 기사가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봐야죠. 그 검찰에. 제가 검찰 출입 기자가 아니라서 그 질문을 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검찰이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에서 기자회견한 건 분명하고요. 이번에 발표를 할 자기들도 때 잘못한 건 알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 내용을 제가 만약에 선거 직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개했잖아요. 전 현재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거죠,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포기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일각에서 윤상현 수석부대표가 1년 정리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죠. NLL을 포기하겠다는 말은 없었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NLL 문제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해주에 공단을 여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계속 원본에 보면 계속 해주공단을 열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감생심 그런 거 말하지 마라. 거기는 군사지역이다. 그래서 바늘 하나 꼽을 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지나서 김계관 불러요. 아니, 김계관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해주 열 수도 있답니다. 공단을. 그러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개관동무 보고하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김계관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게 나와요. 보고라는 단어가. 근데 이걸 가지고 새누리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비굴과 굴종의 언어로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보고를 하는 등 이렇게 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NLL 포기는 실제로 없었고 원래 노무현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같은 해주공단. 왜냐하면 개성공단을 열면서 개성과 DMZ 사이에 있었던 전진 배치된 무기들이 다 뒤로 갔거든요. 마찬가지로 해주에 밀집되어 있는 이 군사기지 이것을 공단으로 열면 그 군대기지가 또 후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화지대가 되기 때문에 그걸 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관찰하려고 노력했다.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검찰이 김무성 의원을 무혐의 처리하고 그 처분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정문원 그 기밀 문서를 공개한 정문원 의원을 약식 기소한 500만 원에 했죠. 벌금 500만 원 약식 기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가 여기서 사실 좀 드러나거든요. 법안을 차단했죠. 네,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일단 정문원 의원은 500만 원 약식 기소를 했고 사실 대통령 기록물로 봐야 된다는 게 이제 민주당 그 새정치연합의 주장인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냐면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된 분들이 있고 그거랑 똑같은 선상에서 나서 보면은 이것도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한 야당은 처분이어야 그걸로 하는데 야당은 기소해서 그걸로 기소를 훨씬 더 하고. 센 그러니까 처벌 강도가 훨씬 더 센 것으로 기소를 하고 이제 여당 의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한 공공기록물법으로 했다라는 것이 하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김무성 의원이 과연 누구한테 이거를 들었느냐 정문원 의원은 그걸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받고 네. 그 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자리에서 두 사람에게 권영세 그리고 김무성 두 사람에게 전달을 했는데 네. 그걸 듣고 김무성 의원 혹은 권영세 의원이 이런 내용이 맞냐? 이러이러한 내용이 맞냐? 라고 그렇죠. 말했다는 게 기소 내용의 네. 전부예요? 기소의 전부입니다. 거기에는 김무성 의원이 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대화록 내용을 거기서 정문원 의원한테서 받았다는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인 게 공보물 비록법은 내가 직접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직접 공식적인 방법으로 내가 신청을 해서 그 공공기록물을 봤을 때 그걸 가지고 유출을 하면 죄가 되지만 어떤 비공식 루트를 통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가지고 유출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도 비공식적으로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이런 거 막 폭내도 돼? 네, 공공물 비록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꼭 법적으로는 그래요. 찌라시에서 봤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 관련 법은 그게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처벌이 되는데 네, 공공기록물과 관련된 법은 비공식, 그러니까 자기가 우연히 취득했다든가 네,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내 수중에 들어왔다든가 이런 건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굳이 그 법을 끌어와서 그 법을 적용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짓을 야당에 했으면 박살이 났고, 제가 이 워딩 중에 한 문장만 똑같이 읽었어도 큰일 났죠. 요약하면 분명히 원본이 어딘가에서 흘러나와서 그것이 선거에 이용됐죠. 선거를 이용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마도 기자들과 그리고 일반인 모두 그것이 국정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으나 아무도 말 못하죠. 왜? 입증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아무도 입증할 수 없는 이 가운데 실제 정확한 워딩이 나왔고, 그러니까 문서가 유출된 것인데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넘어가는 거죠. 살려주는 거죠, 김무성. 이게 야당에서 그랬거나 아니면 언론인 아니면 저 같은 잡놈 이런 사람들이 떠들어댔으면 좆되는 사안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선거, 총평 지난번 마무리하지 못한 짧게 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난 선거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진 한 장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입니다. 김한울 씨인데, 근데 언론에 악수 안 했다는 건 이제 다 알죠? 근데 언론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하자 참관입니다 라고 답했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래서 뭐라고 김한울 씨한테 말했는지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만 물어보려고. 나는 궁금하면 못 참아요. 그래서 제가 녹취한 대화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한울 씨.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노동당 중구 사무국장이십니까? 노동당 종로중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입니다. 노동당 종로중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입니다. 굉장히 기네요. 예. 이렇게 긴 직위명을 가지고 있을 때 대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쭉 한 명씩 악수를 청하러 올 때 끝자리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가 일어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신 분들이 한꺼번에 일제히 일어나셨어요, 거의요. 아, 한 번에. 예. 예, 그 순간에 좀 약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지?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고요. 네네. 일어나야지, 뭐 이런 생각은 그 다음엔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악수를 하고 오는 동안에, 뭐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지만 이제 5월 9일 그 세월호 유족분들께서 그 청와대 연담 신청을 하러 연담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이제 밤을 새셨던 그랬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현장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좀 이제 났죠. 아, 현장에서 그걸 목격한 기억이 나셨구나. 그러면서 악수를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나중에 보니까 2012년도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투표를 하고 올 때에 악수를 거부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한 분께서. 그건 알고 가신 건 아니고. 그건 나중에 이제 보니까, 항상 또 악수를 했었구나. 뭐 이 생각이 들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투표 현장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참관인 역할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이 투표하고 지나가는 거를 볼 수 있겠구나. 뭐 이 정도로 해서, 간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악수에 대한 문제는 사실 악수를 하러 딱 다가왔을 때에 처음 안 거고요. 그 순간에 그러면 굳이 악수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사실 문제들 많은 것들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것들도 봤을 때에 사실 흔쾌히 일어나가지고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색하고 좀 안 맞는 일이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이 더 강하게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언론을 통해서는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다가오면서 뭐라고 했다만 나왔지 뭐라고 했는지는 안 나왔는데 뭐라고 했었습니까? 저에게요? 네. 사실 뭐 손을 이제 뻗었는데 이제 제가 인사만 하고 따로 손을 안 내미니까 네. 그 내민 손이 좀 어색했는지 제 옆에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 카메라를 가리키면서 기자세요라고 묻더라고요. 아하. 네, 그래서 저는 그 참관입니다. 그렇게 단답으로 대답을 하고 상황이 끝난 거죠. 네가 뭔데 왜 악수를 거절해? 기자야? 말하자면. 뭐 그 뉘앙스라기보다는
당황해서 약간 어버버 하면 뭐 이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어버버까지요. 네. 네. 하긴 당황을 하긴 했겠군요. 그게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악수를 하자고 했는데 더군다나 카메라들이 다 들이대고 있는데 상대방이 악수를 안 하면 당황스럽긴 하죠. 그래서 그 약간 어버버하다고 표현하신 상황에서 해줄 걸 그랬나 그 생각을 안 하셨어요? 어차피 뭐 악수를 안 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실 악수를 안 받았을 때 내민 손을 어떻게 수습하는지는 사실 악수를 청한 사람의 그 알아서 할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사진으로만 그 외모를 배긴 했는데 사진이 워낙 또 좀 부풀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예. 네, 그런 말씀 많이 외모를 봤을 하시더라고요. 때 예상했던 목소리보다는 훨씬 목소리가 청순하시네요. 예, 그런 말씀 많이 듣는데 저로서는 뭐 이렇게 왜냐면 아니, 저도 그런 비슷한 소리 항상 듣기 때문에. 예. 예, 어쨌든 뭐 목소리가 동병상련입니다. 예. 동정상련. 저 원래 예. 오늘 잠깐 전화 드려가지고 그날 뭐라고 묻든가 요것만 물어보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예. 네. 왜냐면 별로 물어볼 내용은 없어요. 그냥 사실 그렇죠. 사실 뭐 저도 뭐 그 기자분들 연락하셔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그다지 뭐 이렇게 이게 왜 이슈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거는 저는 이해합니다. 그만큼 해보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못했던 예. 찌그러져 있던 예.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신 거죠. 하지만 알고 보니 딱히 계획을 가지고 하신 건 아니고 예, 뭐 제가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뭔가를 하진 않았습니다. 예. 주도 면밀한 외모는 아니에요. 예. 동병상련입니다. 아니 저희 방송에 한번 나오셔야 되겠어. 아유, 고맙습니다. 고마울지는 두고 보자고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예. 저희가 가끔 정치적 이슈 생길 때마다 전화드려서 노동당의 입장을 묻는 대변인으로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겠네요. 긴장됩니다. 노동당 KFC 대변인으로 저희가 임시 선정하는 것으로 오늘 통화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언제 한번 그래서 나오기로. 네. 쌍둥이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게 가장 인상적인 사진 한 장이었고, 그리고 선거 관련해서는 저는 두 가지 키워드 생각나는데, 세월호. 우선, 사실 세월호가 이렇게 표현하면 참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세월호가 아니었더라면,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정몽준 의원이 치고 올라오는 지지율, 치고 올라오는 정도나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전원이 적어도 야권에서는 이 비극의 수혜자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캔디 효과가 컸다. 고캔디 양 꼭 한번 여기 초대하고 싶은데 이제 진보 교육감이 17곳 중에 13군데에서 당선되고 나서 언론에서 분석하기를 보수 후보들은 단일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분석이라고 봐요. 왜냐면 그게 그들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어차피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 동네 진보 교육감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투표구마다 뺑뺑이 돌려가지고 1번도 아니고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순번이 번호로 알릴 수도 없잖아요. 당을 달지도 않고 이름만으로 어떻게 알아. 조희연 교육감도 이번에 들은 사람이 부지기수인데요. 지방에서는 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보 교육감 한 사람 그리고 세 사람 보수 교육감 만약에 그렇다면 뺑뺑이인 거예요. 뺑뺑이. 뺑뺑이의 4분의 1만 진보 교육감이고 4분의 3이 보수 교육감이면 어차피 뺑뺑이 돌리면 이쪽 확률이 높죠. 그 뺑뺑이 면적을 넓히는 작전. 그래서 보수 교육감이 훨씬 유리하게 전 당선됐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고캔디가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동네 교육감 누구야? 알아볼 마음을 들게 하지 않았더라면.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게 어느 정도라니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보수가 분열돼서 진보가 당선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 이제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2010년도에도 보수는 분열을 했었다. 근데 그땐 다 보수가 됐었고, 근데 오히려 2010년보다 2014년도에 그때보다 같은 지역인데 그때보다 보수 후보가 더 적어진 지역에서도 이번에는 진보 후보가 당선이 됐다. 거꾸로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은 지는 전략을 짜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단일화 시킬 수 있으면 그게 유리했으면 당연히 시켰죠. 근데 어차피 뺑뺑인데 뭐.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네. 광역단체장이 한 명 많기 때문에 무승부거나 혹은 우리가 그렇게 진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하는 모양이에요. 이번에 한겨레 21표지인데 표지가 젠장 젠틀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너무 품위를 지키려고 한 나머지 젠틀맨 역할만 하다가 결국 선거 결과를 대승을 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포인트로 잡은 게 제목이 이거예요. 메인 기사가 여당 8곳, 야당 9곳이지만 야당이 졌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뽑았거든요. 여기 보면은 김한길 대표의 측근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나와요. 광역단체장 당선 지역수를 따지면 우리가 9대8로 이겼다. 이긴 건 이긴 건데 왜 언론이 승패를 정해주지 않지? 왜 우리를 이겼다고 해주지 않지? 야당이 향후에 전국 주도권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어쨌든 크게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이기지 못했다. 뭐 저는 졌다라고까지는 저는 뭐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크게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이기지 못했다면 내용적으로는 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9대8로 이긴 것을 이겼다라고 쓰지 않느냐 하는 불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크게 이길 수 있는 지역 인천이나 경기에서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부산 포함해서요. 부산 포함해서 졌다라기보다는 이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숙고하는 시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730 보궐선거에서도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장 한 3가지 우리 처음에 얘기한 김용판, 김무성 의원 무혐의 건을 포함하여 굉장히 극적인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 네. 또 하나는 오늘은 밀양 송전탑 시위 농성장에 해산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이 선거 결과로 인해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지 못해서 오히려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 기조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드는 거죠. 의원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박빙 지역들 인천, 경기, 부산 유난히 무효표가 많았어요. 하루 이틀 전에 진보 후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걸 모른 채 투표에서 무효표가 많이 나왔다라는 해석도 있죠.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이 대목에 대해서 혹시 당 내에서 분석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보좌관이 분석했습니다. 뭐라고 분석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4년 전 경기도 선거 기억나십니까? 심상정 후보가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무효표가 18만 표가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5월 30일, 31일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만 표가 무효표가 나왔죠. 그러니까 1등, 2등 표 차이보다 더 크게 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훨씬 크게 났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던진 표 이것이 물론 일정 정도 있을 거고요. 진표 당연히. 아니냐, 진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직접 경기도 개표장에서 들은 건 아니지만 일단 추측은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한 것에 따른 그냥 김진표는 찍을 수 없고 그래서 통합진보당을 찍었던가 아니면 뭐 잘못 표기했던가 이런 거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는데 뭐 아까 또 얘기 들어보니까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했다 하는 것을 들어가는 입구에 게재를 해야 되는데
입구에 게재하지 않고 찍고 나온 후문 쪽에 게재했다더라. 뭐 이런 또 의혹은 또 일부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건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일반 시민들의 불만들 중에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거가 있으면 선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사실 야당이 이 선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은 당연히 다 해야 되죠. 그러나 한 발 더 나가서 무효표가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무효표가. 예를 들어 오고돈 후보가 아주 박빙으로 졌잖아요. 부산에서. 무효표가 5만 표 가까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진보 정당의 후보가 5만 표를 실제로 득표를 할 수 있었는지 과거에 지지율이 그만큼 나오는지부터 시작해서 선관위에서 사퇴한 후보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그게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효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러면 뭐 공지문을 제대로 붙였는지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이걸 안 해줘. 야당이 안 해주면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많은 전국의 투표소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예를 들어 이런 사퇴한 후보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고지됐는지 체크를 안 하니까 일반 유권자들은 그냥 표 찍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제보한 것 중에 몇 가지가 내가 경기도에서는 어떤 투표구에서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투표하고 나왔더니 그게 붙어 있더라. 이거 여기다 붙여놓으면 어떡하냐. 근데 그분은 그나마 그걸 찾아본 거예요. 사퇴한 걸 알고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를. 그게 뭐 선관위 실수일 수도 있죠. 그죠? 실수라면 큰 실수죠. 그런 게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리고 단순히 산술적으로 지난번에 심상정 후보가 사퇴했을 때 하고 비슷하게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때는 진보 진영의 후보들, 그 유권자들이 유시민, 김문수, 심상정, 이런 후보들이 사퇴하냐 아니냐를 놓고 한 달 내내 뉴스에 보도가 돼서 사퇴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퇴하는지 안 하는지, 후보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대부분.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에게 미안한 얘기나, 통합진보당이 그러면 거기서 15만 표를 후보가 득표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다 그걸로 해석하면 실제 그런가 아무도 안 따져보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져볼 수 있는 자료에 접근 가능하고 인력도 있고 그게 자기 직업인 이 정당이 그걸 안 한다는 거지. 졸라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당을 대표해서 죄송하겠습니다. 중세. 지난 회에 사실은 아직 본격 제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충 말만 하고 넘어갔더니 음모론이라고 선거 관련해서 짧게 몇 가지 얘기했더니 음모론 하면 제가 또 발끈합니다. 음모론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건 뭐가 음모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말이죠, 2010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날 선관위 디도스를 세계 최초로 국내 유일하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음모론하고 상관이 없어요. 게다가 사실 그때 선관위 디도스라는 단어 자체가 페인트였어요. 왜냐하면 디도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실제 벌어졌던 일은 주소 DB.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내가 어디서 투표해야 되지? 라고 주소 DB를 접속했을 때 그 DB가 열리지 않은 거거든요. 디도스는 다 필터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주소 DB를 그 내부에서든 혹은 외부에서든 차단한 게 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때 조물애기 몇 명이 이 모든 걸 기획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긴 있어요.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이제. 공암흑에 뭐 이런 사람들. 네네네. 보좌관 출신들 술 먹다가 으쌰으쌰해서 했다. 말도 안 되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선거구가 그렇게 많이 바뀌는지 어떻게 알았으며. 그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고 실제 누군가 그걸 기획했다면 기획한 사람들은 전혀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말도 했어요, 제가. 그 2시간
투표 시간 연장하는 것도 그렇게 반대하던, 그리고 이번에 보수 교육감이 거의 다 지자 갑자기 직선제를 바꿔야 된다고 당장 주장하는 이런 세력이 사전투표제에 대해서 2시간 나면 이틀 동안이나 사전투표를 할 기회를 주는 것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유리하기 때문이지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기 위한 이런 선의라고 받아들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아니라고 나이브한 생각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사안들에 접근해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했더니 막 음모론자라니. 음모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려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사안이 있으나 오늘 두 가지만 졸라 많은 사안 중에 두 가지만 그러면 좀 자세하게 왜 그런 얘기를 내가 거론하기 시작했는지 우선 투표지 분류기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 투표지 분류기 운영 매뉴얼을 선관위에서 만들었어요. 처음부터까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100페이지가 넘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적재함이고 여기 막 여기서 표가 왔다 갔다 돌아가고 여기서 이미지를 읽어드리고 광학 센서를 통해서 결과도 프린터로 나오고 그리고 요놈 노트북이죠. 이걸 선관위에서는 공식적으로 제어 장치라고 부릅니다. 굳이 노트북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실은 이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류하는 기계일 뿐이다. 이것이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자개표는 아니다. 아니다. 예.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기하는 쪽에서는 사실상 전자개표가 아니냐. 아니다. 이거는 기계다. 기계야, 단순히. 이 기계에서 100장씩 묶어내면 사람이 손으로 다 검표한다니까? 선관위의 입장이에요. 심사집계부라는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100장씩 묶어오면 다 검사해. 그러니까 이건 보조 기계일 뿐이야. 네. 이게 이제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이거를 컴퓨터라고 안 부르고 굳이 제어장치라고 부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거꾸로 컴퓨터에 붙은 기계다. 자, 오늘은 제어장치라고 하는 요 부분 하나만 제가 하나 따져볼게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있다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도 이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의혹 제기를 많이 하니까 이미 지난 대선부터 이렇게 보안이 잘 돼 있고 문제가 없고 보조 기계일 뿐이다 설명을 했죠. 그러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어장치 요놈, 요 노트북, 요 노트북이 정확한 사양이 뭐냐? 제어장치라고 계속 부릅니다. 그리고 아예 이렇게 틀에 넣고 이것을 일체형으로 부릅니다. 이제 붙었다 이거죠. 제어장치 일체형으로. 제가 보기엔 노트북을 낀 건데 그냥. 그리고 계속 제어장치에서 설명해요. 부위에 대해 설명하고 이 제품은 아이패드 U330 터치라고 하는 레노버에서 나온 노트북입니다. 아이디어 패드. 그렇군요. 아이디어 패드 330 터치 스크린 되는 기종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자, 이제 교체 작업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2013년 3월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투표지 분류기 전량을 폐기합니다. 새로 제작하겠다고 제안을 하라는 제안 요청서를 2014년 3월에 선관위가 냅니다. 이런 걸 보통 RFP라고 하죠. 업체한테 이제 제안을 그렇죠. 하라 그거죠. Request for Proposal. 프로포즈를 내라. 우리가 발주하는데 이런 요건을 갖춰라. 네. 라고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 넣어서 요기에 맞춰서 니네가 입찰을 해. 이런, RFP 문서예요. 이 문서를 내용을 쭉 보다 보면, 4월에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6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1차분은 195대를
11월에, 그리고 2차분은 올해 2월에 나머지 1180세대를 이런 내용이 쭉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유무선,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을 없애라. 왜냐하면 이 기계에 네트워크가 있어서 외부 해킹이 되면 안 되니까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총 1378대, 금액으로는 114억 정도 되는 금액을 이런 식으로 전자입찰을 붙였어요. 그리고 레노바가 입찰을 단독으로 합니다. 단독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 지난 8월 기준으로 터치 스크린을 이 선관위가 제시한 스펙에 맞게 생산하는 브랜드가 레노버밖에 없었기 때문에 10월에야 삼성, LG도 터치 스크린을 내놨다. 이 요구한 스펙에 맞는. 사실은 왜 꼭 터치 스크린이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그리고 어차피 삼성, LG가 10월에 상용으로 생산을 하면 100대, 1000대 납품하는 거야. 11월과 그 다음 해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레노버가 단독 입찰해서 단독으로 이걸 따갔는지 알 수 없으나, 거기서 좀 저는 이상합니다. 찝찝한 부분이 있으나, 여하간 레노버가 계약이 됐습니다. 이전에 썼던 걸 전량 폐기하고 네. 새로 체제를 갖추려면 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노후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노후해서 네, 오래된 시스템에 이전에 오류가 노후했어요.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뭐 에러율도 좀 높고 노후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그러니까 장비가 오래돼서 새 거 하겠다. 사실은 그 장비들도 보관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폐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 기종이에요. 레노바가 선정이 됐는데 제가 우선 이 레노바 노트북 자체가 문제다. 왜냐? 2006년 BBC에서 이런 보도를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차이나 PC 레노바를 의미하는 겁니다. 2005년에 IBM PC 사업부가 이 레노바에 팔려요. 중국에. 그래서 2006년부터 사실은 중국 정부에 들어왔던 레노바 PC를 16,000대를 보안이 요구되는 작업에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2006년에 BBC가 벌써 오래전이죠. 보도를 해요. 그 이유는 안 나옵니다. 이유가 밝혀진 것은 2013년에 들었습니다. 2013년 파이낸셜 리뷰라고 호주의 유력지입니다. 경제지 중에. 경제지 중에 호주의 1등지예요. 여기서 어떤 기사를 냈냐면 정보기관들이 레노바 PC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그렇게 번역되는 게 맞죠? 네. 완벽합니다. 네. 파이낸셜 리뷰가 이런 기사를 내요. 7월에, 작년에.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금지했다고 합니다. 해킹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사실은 해킹에 취약하다는 이유가 뭔지 잘 안 나와요. 요 기사 말고 또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에 보면은 칩에 멜리셔스 회로, 악성 회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칩을 설계할 때 그 칩에 백도어를 설치했다. 여기서 백도어라고 하면 사용자 모르게 뒷문이죠. 사용자가 전혀 알지 못하게 접속해서 그 PC를 액세스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백도어가 칩에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예 설계할 때. 그거를 2006년에 발견한 거예요. 그 내용은 2013년에야 이제 보도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영국의 인디펜던트. 근데 그 칩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한 것이 영국의 관련 연구 기관이랍니다. 보안 관련 기관. 그래서 영국 인디펜던트에서도 같은 기사를 내요. MI6나 5 다 영국 정보기관입니다. 레노바 컴퓨터를 해킹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사 내용이 쫙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이게 미국에서 2006년에 PC 금지한 그때부터인 거죠.
영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하드웨어와 그리고 펌웨어라는 데서 취약점이 발견됐다. 펌웨어는 뭐냐면 PC는 키보드도 있고 하드 디스크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뭐 모니터도 있잖아요. 이런 게 다 하드웨어잖아요. 이 하드웨어가 있는데 거기에 윈도우가 깔리죠. 운영체제가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기계가 이 운영체제와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나 키보드 있어. 나 모니터 달렸거든? 인식하는 거. 네. 그러면 그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간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아주 기본적인 운영체제. 왜 PC를 딱 키면 처음에 까만 화면 나오고 삐삐삐 하고 메모리 체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 소프트웨어가 펌웨어예요.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죠. 기계를 작동시키는. 그러니까 아예 칩에 그런 설계가 있고 그리고 그 칩을 운영하는 그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펌웨어에 문제가 있다.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레노바가. 그러니까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 5개 나라에서는 보안이 요구되는 작업에는 레노바 제품을 쓰지 않는 걸로 이미 10여 년 전에 결론이 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건 사실 국정원이 다 알거든요. 당연히. 정보기관끼리는 정보 교류를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거니와 이런 뉴스는 민감한 뉴스죠. 사실 이런 짓은 중국이 레노바를 통해 하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도 시스코 같은 그런 네트워크 장비에 거기다가 이런 해킹을 할 수 있는 백도어를 설치했다고 스노우든이 폭로하기도 했죠. 최근에 또 중국에서 사용하는 미국의 이전의 IT 업체들 걸 다 네. 중국 걸로 교체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레노바 제품은 그런 혐의를 일찍부터 받은 거예요. 물론 레노바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런 칩에 이런 결함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건 대단히 어렵답니다. 네. 이 관련 연구소에 제가 메일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무척 긴 답변이 왔으나 한마디 말해서 졸라 어렵다. 표현이 딱 그래요? 네. 굉장히 어려운 말을 많이 써놨는데 한마디 말해서 졸라 어렵다. 그걸 어쨌든 이 기관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미국과 중국의 뭐 서방 국가와 이런 첩보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선관위의 투표 권리야말로 사실은 가장 보안이 요구되는 그렇죠.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이런 제품 투표를 관리하는 직접적인 제어 장치 노트북을 구입할 거면 국정원에서 이러이러하니 하지 말라 네. 라고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2달 있으면 우리나라 제품 나오니까 그걸로 해. 하지 않았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 중앙선관위에서는 아까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유무선 블루투스 외부 통신 기능이 제거돼야 된다고 했어요. 아예 입찰할 때 그거 빼고 넣어. 네. 그런 요구조건을 내건 거죠. 자동차에 바퀴가 5개여야 해. 이렇게 걸면 5개 충족시켜야 납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갑의 마음인 거죠. 근데 이무선 블루투스 등 통신할 수 있는 거 다 빼버려. 했거든요? 아니, 안 빼고 납품했어요. 이 납품된 PC에는 무선 네트워크 카드가 있습니다. 업자가 발주처 요구 조건을 무시하고 납품할 수 있나요?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우선 여기서부터. 자격 미달이죠. 빼라고 했는데, 그걸 안 빼고 넣어. 사실은 빼면 가격도 더 떨어져요. 사는 갑의 입장에서는, 선관위에서 입장에서는. 제가 가격도 알아봤는데, 대략 그 인터넷상에서 파는 게 15불에서 20불 사이, 낱개로 25불 사이입니다. 근데 대량으로 이제 여기 집어넣을 때는 벌크로 할 테니까 가격이 몇천 원대로 떨어지겠죠. 어쨌든 가격도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낀 채로 납품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정상적이라면 그냥 받았어요. 여기까지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물건 사는 사람이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파는 사람이 싫다. 낄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번 지원신가에서 낀 채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관위는 카드는 그냥 두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차단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부팅할 때 펌웨어 거기서 디세이블을 시켰다는 건데 그럼 인식을 못하죠 보통. 근데 그 관련해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의혹을 가진 아주 소수의 분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선관위 해서 이미 몇 달 전에 대답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레노버사에서 완전히 분리되려면 제거돼야 되는데 이를 제거했냐 물어봤어요. 선관위에서 뭐라고 답변을 공식적으로 했냐. 제어 장치는 차단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칩셋은 메인보드에 통합되어 있어서 이를 제거할 경우에 제어 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거하지 않았다. 이게 공식적인 선관위의 답변입니다. 사실 컴퓨터를 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 마더보드라고 하는 보드, 기판, 컴퓨터의 메인 기판에 무선 칩이 아예 처음부터 붙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말한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아예 이거 뽀개야 되거든요. 작동하지 않을 수 이런 식의 답변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사실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뻥이다. 왜 뻥이냐? 이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팅될 때 블루투스, 와이어리스 랜 이걸 디세이블 시키면 컴퓨터가 인식을 못할 테니까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해명은. 자, 먼저 여기 사용된 네트워크 카드가 뭐냐? 보면 인텔에서 만든 와이어리스 N 7260 플러스 블루투스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거기 껴있는 카드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가지 형태로. 인텔에서 이걸 확인하고 나서 이 제품이 기본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이걸 파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이걸 보드에 장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텔에 가면 이 자세한 스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드에 어떤 형태로 끼느냐, 뭐 굉장히 많은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드 폼 팩터라고 해요. PCIe 하프 미니 카드 또는 M2라는 형식입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끼고 커넥터를 연결하고 하는 걸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이 놈을 그러면 어떻게 그 PC에 장착을 하느냐? 레노바의 하드웨어 메인테넌스 매뉴얼을 찾아봤어요. 꼼꼼하시네요. 여기에 U330 터치 매뉴얼 89페이지를 보면 이름이 이겁니다. 요 장치를 액세스하거나 리무브 하려면 이런 부품을 FRU라고 불러요. 자, 필드 리플레이서블 유닛. 공장에 돌려보낼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부품을 이렇게 부릅니다. 컴퓨터 부품을 FRU라고. 고장났어요. 다 들고 갈 게 아니라 야 그거 바꿔 끼면 돼. 딴 걸로. 예. FRU 부품이란 자체가 사실은 이거 금방 교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매뉴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걸 제거하려면 U330 터치 제품 해당되죠? 제거하려면 나사를 빼라. 그리고 꺼내라. 이게 다예요. 그냥 납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끼고 넣고 나사 돌리고. 나사를 돌려 빼라. 나사를 돌려 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무슨 칩에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빼면 컴퓨터가 다운되고 작동 안 되고 아니에요. 도라이바가 뭐야? 전날 유식한 척 하다가 시간. 도라이바가 뭐야? 말했으니까 도라이바로 돌려가지고 십자 도라이바로 띵띵 돌려서 빼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거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제거로 디세이블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이 빼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왜 안 뺐냐는 거지 나는. 빼면 간단한 것을 끽 해봐야 1000대 조금 넘잖아. 선관위가 업체 쪽의 그 수고로움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졌는데 일일이 또 다 해부해서 빼고. 아니 그거는 납품할 때 빼라고 하면 되지. 납품할 때 조립공정에서 이거 넣지 마 그러면 되죠. 간단한 일이잖아요. 조립공정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뚜껑 덮기 전에. 그렇잖아요? 안 뺐냐고 왜. 이게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 무슨 이유로든 이걸 그냥 받았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완제품이기 때문에 다시 뜯어가지고 풀려고 하면 공임이 들어가서 단가가 오파가니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받아서 뜯으면 되잖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왜 안 뗐냐고. 그러면서 이게 통합되어 있는 칩이라서 뜯을 수가 없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렇게 제거하지 않을 경우 위험이 뭐냐. 자,
이런 게 이제 바이오스. 아까 펌웨어라고 했는데 바이오스가 바로 컴퓨터 펌웨어의 일종인 거죠. 그걸 바이오스라고 베이직 인풋 아웃풋. 키보드 모니터 왔다 갔다 하는 정보가 그걸 설정하는 이런 화면 보셨죠? 안 봤으면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 부팅되는 순간 대를 누른다든가 F8을 누른다든가 뭐 있어요. 키를 누르면 나와. 어쨌든 여기서 디세이블, 이네이블 이걸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보죠. 장치 관리자. 컴퓨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에서 와이어리스 이런 게 안 나오게 한다는 거야. 작동하지 않게. 그래놓고 이걸 보고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안 카드를 집어넣어서 이 프로그램이 무결성인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프로그램을 건들면 그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건들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안전장치를 또 했다. 이렇게 카드를 넣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아무도 수정하거나 건들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돌린다는 거죠. 보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펌웨어, 바이오스를 조작하면 다 무력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무력화될 수가 있느냐. 제가 이제 펌웨어 전문가가 아니니까. 펌웨어는 이 보드를 만드는 사람들 또는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 핸드폰이든 뭐든 펌웨어 제작자가 너무 많아요. 펌웨어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PC의 펌웨어를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들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외국에서 1명, 내국에 3명 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뭘 물어봤냐면, 펌웨어를 조작해서, 거기 보이기로는 디세이블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에이블로 시켜놓고, 이네이블로 시켜놓고, 작동하게 해놓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장치 관리자, 이 컴퓨터 안에 이런 장치들이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데서도 안 보이게 하고, 그리고 왜 PC에 보면은 무서운 안테나 뜨잖아요. 이렇게 칸수 3개, 4개 막 와이파이 연결하면. 네. 그 칸도 안 나오게 하고 연결 안 된 것처럼. 그러면서도 특정 프로그램과 몰래 네트워킹을 하는 게 가능하냐. 그 4명 다 무슨 5일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아니라 몇 시간 있다가 당연히 가능하다. 그것은 그건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면 되는 거다, 그냥. 그게 무슨 대단히 고도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요. 아니라요. 말이 막 헛나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카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디세이블을 시켜놓고 장치 관리자에서도 뜨지 않으니 이제 원천 차단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엔지니어 레벨에서 보면 웃기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상태로 그 위에 운영 프로그램이 깔렸는데 당연히 무결성으로 나오지. 이걸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투표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런 조건이라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선관위 직원들 아무도 모르게도 이 투표 분류기에 액세스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천장당 7정 일로 와라. 물론 이 뒤에 심사집계부가 있고 사람들이 다 분류해내는데 그게 다 걸러내지 라고 말하는 답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아요. 그건 그러나 이번 시간에 말고 다음 시간에. 우선 이 기계에 집중해서 말하자면 여기에 빠진 것은 와이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개표 현장에서 와이파이가 돼야 어쨌든 이걸 잡아서 뭘 할 거 아닙니까? 네. 6월 4일 오후 11시 10분 중구 구민회관 3층이 개표소였어요. 당시에 KT 와이파이가 중구 구민회관에 제공됐어요. 이거는 개표소에서 원래 개표 현황을 유선망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 그거 백업용으로 와이파이가 들어간답니다. 모든 개표 현장에. 자, 그럼 조건을 다 갖춰졌잖아요. 이건 그 다음날 가봤더니 제거됐어요. 자, 조건이 다 갖춰진 겁니다. 이 노트북에 펌웨어에 백도어를 설치하면 무선랜이 개표 현장에 들어와 있으니까 원격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했다는 말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다고. 완벽하지 않다고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 틀린 이야기예요. 이렇게 세팅해 놓고 이것으로 완벽하다고 하면 사실은 엔지니어 레벨에서 바라보면 안 완벽해 하나도. 그 사람들이 나서서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면 선관위가 계획을 했던 대로 그 장치를 빠진 걸로 납품을 받았으면 문제가 전혀 그렇죠. 없는 거죠. 지금에라도 그냥 빼면 됩니다. 네트워크 카드를 내가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 10명이 하루만 고생해라. 도라이바 들고. 사실은 이걸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게 정말로 가능하냐 이게. 우리는 엔지니어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거 내가 레노바 U330 하나 사올 테니까 여기 펌웨어 다시 짜가지고 내가 지금 말한 그런 내용이 가능하다는 거를 시연해서 보여줄 수 있어? 다시 4명한테 물어봤어요. 2명은 귀찮다. 한 명은 얼마 줄래? 또 한 명. 한 명은 이게 정치적인 사안으로 갈 수 있으니까 생각해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왜 그 선관위를 못 믿어? 헌법기관인데? 이건 선관위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선관위에 있는 분들 99.9% 다 믿어요, 전. 누군가 믿지 못할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관위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인데 왜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 다 전에 제어 장치라고 부르는 이 노트북 문제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 이대로는 네트워크 카드 빼야 되는 거예요. 선관위에도 엔지니어들이 있고 IT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없을까요?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아마도. 근데 왜 이런 간단한 필터링 또 제대로 거치지 않았는지는 저는 의문인데.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투표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투표함 보함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선관위를 대신하여. 선관위는 이렇게 투표 개시 전 봉인을 합니다. 투표를 개시하고 이걸 열기 전에 끝나고 나서 여기에도 봉인을 하고 여기도 NFC라고 하는 전자칩도 넣어요. 이 전자칩의 기능은 뭐냐면 이때까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투표함 통째로 바꾸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으니 고유 식별 번호를 가지고 있는 칩을 내장시켜서 바꿔치기를 원천 봉쇄하였다. 선관위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하도 의혹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점도 있겠죠. 왜냐하면 99.9%는 아무 상관없이 성실하게 선관위 임무를 다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 문제가 있어도 아마 0.1%의 대가리겠죠. 이따 손 치더라도. 그래서 그런 의혹들은 다 원천 봉쇄, 바꿔치기 불가능해. 이거죠. 잘 봉인했고.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물쇠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회용 플라스틱 자물쇠. 이게 뭐냐면 타이 있잖아요. 케이블 타이. 한번 끼면 빼기 어렵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예. 이거를 여기다 딱 끼는 거야. 끄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걸 자르기 전에는 못 뽑는다는 거죠. 누군가 이걸 열어보기 위해서 자르면 티가 날 거 아니에요. 게다가 봉인 스티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투표 관리인이 사인을 해가지고 붙여. 이렇게. 그 위에다가. 뜯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자잘한 글씨들이 나올 텐데 이걸 뜯어서 다시 붙인 거거든요. 봉인 스티커의 훼손이라고 뒤에 떠요. 이걸 뗐다가 다시 붙이면. 그러니까 뗀 흔적도 남고 자르면 당연히 다시 붙일 수가 없으니 이것은 누가 훼손시키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명도 합니다. 위에도 하나 더 붙이고 뚜껑에다가. 그리고 전자칩을 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NFC 칩을 넣었어요. 자, 우와 안전하다.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왜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냐면 물론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이나 좀도둑 수준은 완벽하게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스티커 많이 있으면 되잖아. 뜯어서 다시 붙일 게 아니고 새 스티커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그리고 여기다가 사인하는 거 사인펜으로 사인하는데 매직으로 착착착 사인합니다. 그거 비슷하게 착착착 하면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죠? 그리고 이거 새 거 있으면 되잖아.
안 그래요? 우리는 몰라요, 일반인들은. 하지만 이게 어디서 제작되는지 알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뜯고.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걸 했다는 게 아니에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도입한 NFC 칩. 조그맣게 생겼어요, 아주. 가격도 싸요. 이거는 완벽한가? 제가 NFC 칩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에게 쫙 물어봤죠. 자, 간단하게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전문적인 얘기 졸라 길게 들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NFC 칩의 Near Field Communication. 이게 작동 원리는 코일에 전자기장이 발생하고 같이 서로 갖다 대면 이게 몰라도 돼요. 시리얼 번호가 국제 공인 대역이냐 사설 대역이냐를 물어봐야 된다. 이거를 붙였으니까 안전하다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아마도 사설 대역을 쓸 것 같다. 전문가예요. 사설 대역이면 아주 간단하게 복제할 수 있다. 얼마나 걸리냐? 몇 초 안 걸린다. 보안 하나도 안 된다. 저 칩의 역할은 위치를 표시하는 건가요? 저 칩의 역할은 칩이 이제 붙어 있는데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선거 관리하는 분들이 그 모든 투표함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투표구에 투표함인 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떼거나 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 통이 바뀐 거구나 알 수 있어서 원천 봉쇄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칩이 복제되면 안 되잖아요. 전문가 얘기로는 칩 간단 복제 가능한데 우리 좀도둑이나 일반인은 못 한다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런데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복제를 해서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보안이 좀 더 강화된 방식은 이 칩이 인증될 때 서버에 있는 DB와 서로 비교를 해서 매핑해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런 방식이면 좀 더 보안이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DB를 설계할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A가 찍히면 A라고 인식하게 설계해야 되는 거죠. 그죠? A동에 A 투표함이라고 딱 나오게. 그런데 DB를 설계할 때 B를 갖다 대도 A동에 A 거로 나오게 애초에 설계해 놓으면 아무도 모르게 칩이 바뀌어도 계속 그걸로 나오지 뭐. 그러므로 이 DB를 설계하는 것부터 검증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원천 봉쇄됐다고 말할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NFC 칩이 있으니 안심하라는 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NFC 칩 관련 사업을 하는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CCTV예요, 보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주민센터에 자물쇠를 걸고 기타 등등. 자, 세월호 사건 때 선장이 해경집에 가서 자고 나왔는데 2시간 CCTV가 삭제됐어요. 누구 찾았어요? 전 국민이 지켜본 사건인데 CCTV가 있으니 안전하다고 하는 말은 일반인이나 좀도둑을 상대할 때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투표함의 통째로 바꿔치기가 대량으로 일어났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의 요점은 원천 봉쇄됐고 절대 불가능하고 안심하고 아무 일 드러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의혹이고 다 음모론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왜 믿지 못하느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말이죠. 은행의 직원을 믿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 시스템은 설계가 될 때 모두를 믿지 못한다고 전제하고 설계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은행 점장을 믿을 수 있어. 오케이. 여기 관리하는 사람들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설계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도 못 믿는다고 전제하고 어느 누구도 시스템에 합법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거기 돈에 손을 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을 만큼 클리어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2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이거 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가 부정선거야!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구멍이 많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근거가 타당한 부분도 있다, 꽤. 물론 오버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읽다 보면. 타당한 근거 하에 제시하는 문제점들도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은 야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당이. 자기가 생명에 걸린 거니까. 안 하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생업의 일정 부분을 접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한심한 사람처럼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럴 일 아니라고 봐요. 제가 선관위 입장이라면 우리 방송 워낙에 많은 사람이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레노버라는 업체의 장치가 보안이 취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단독 입찰을 한 이유가 뭐였는지 설득을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소수의 일반인들이 정보 공개에 신청을 하거나 전화해서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네. 아니, 두 번째는 아까 네트워크 칩 문제. 네. 그 해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금 총수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과 다른 겁니다. 도라이버 하나로 할 수 네.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의 답변이 뭐 잘 모르고 했다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른 걸 뒤늦게 알았다거나 이런 식의 해명을 두 가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얘기를 좀 답변을 해줘야죠. 내놔야죠. 네. 근데 제가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미리 쳐놓은 것은 그 답변을 작성한 사람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누군가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잘 아는 분야인데 그렇게 답했다면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죠. 누가 했던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거는 알아내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노트북 뚜껑을 뒤에를 열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열어보기 귀찮으면 메뉴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사양 찾아봐도 돼요. 떡하니 나오니까 그냥 해명을 안 하면 제가 한번 전화 걸어서 물어볼게요. 물어보시고. 그리고 레노바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개인이 또 한 분 계세요. 저보다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것보다 훨씬 전에, 몇 달 전에.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선관위가 답변한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해킹 가능하다고 한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다. 물론 그분의 입장에 선관위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분 입장에 그렇게 답변할 수 있으나 확인할 필요 없다. 왜 없냐? 레노버에서는 문제 없다고 할 거니까. 그건 당연하잖아요. 사실 그런 쓰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서방 국가들도 다른 영역에서는 다 써요. 그렇게 보안이 특별히 요구되는 영역에서만 그걸 안 쓰는 거지. 일반적으로 문서 작성하고 공공기관에서 그걸 다 써요. 다 쓰는데 보안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뭐 정보기관이라든가 뭐 NSA나 CIA나 뭐 MI5나 뭐 이런 데 안 쓴다는 거죠. 거기서 안 쓴다는 거지 일반적인 공모에서는 쓴다고 기사에도 나와요. 근데 레노바에서는 일관되게 부정하죠. 어떻게 인정해요? 그거는 그들이 인정해서 알아낸 게 아니고 그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역설계해서 찾아낸 거예요. 이 기판. 예, 그런 칩의 기능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굉장히 그 분야의 전문가도 굉장히 어렵다고 찾아내기. 하여튼 그건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선관위에 해당 공무원이 알아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 말고 그냥 빼면 돼요. 드라이버를 돌려서 빼라는 거지. 힘들면 우리한테 맡기라는 거지. 벙커에. 다 빼주겠다는 거지. 선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오늘은 맛배기로 하고요. 필요할 때마다 그때 이런 방식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로 문제를 풀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짧게 오늘 세월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지난 시간처럼 길게 세월호만 이제는 채울 수 없는 장기전으로 돌입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정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 세 번째 정부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뭔가 요청하면 나오지가 않아요, 문서가. 사실은 정부에 이거 관련된 민감한 문서나 이런 건 공개되지가 않고. 일단 가장 유용한 방식은 국정조사를 잘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는 기관 보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을 만한 정보들을 잘. 뭐 그것도 저는 크게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지난번 해군이 언딘 들어가게 하느라고 우리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 날 바로 뒤집었잖아요, 입장을. 그것처럼 그런 기관 보고는 이미 충분히 시간이 흘렀으니까 잘 준비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 레이어에 접근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뭐냐면 선사, 지금까지 등장한 주역들은 선사, 선원이나 선사 또는 언딘이라고 하는 업체 혹은 해경, 이 셋이 모의하거나 힘을 합쳐서 해결될 일이 아닌 거, 그 조각들을 찾아 나가겠다.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나중에 귀납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라고 결론을 내보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조각조각 모으는 데서 두 가지를 먼저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생존 학생, 지금까지는 대부분 유가족 대표가 와 인터뷰를 하거나 그분들의 목소리가 전달된 적이 많은데 거기서 탈출에 성공한 학생들이 있죠. 그 생존 학생 학부모 대표도 있습니다. 장동원 씨라고. 이분에게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 통화를 길게 하고 그 중에 오늘 주제와 맞는 부분을 제가 짧게 오늘 들려드릴게요. 처음으로 사고 관련해서 전화를 받으신 건 언제입니까? 45분 정도 되겠네요. 45분 정도. 8시 45분에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해경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정확하게 9시 5분에 컨테이너 박스가 그 바다에 떠다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9시 15분에 물 들어온다. 네. 언니하고 통화가 안 된다. 나중에 살아서 왔을 때 애한테 물어보니까 언니 나 죽으니까 엄마 아빠 잘 모시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대요. 그게 제가 이제 왜 자꾸 45분을 확인하냐면 네. 48분에 배가 이제 변침이 돼서 기울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이상이 없었다. 라는 게 지금 수사본부의 공식적인 발표이기 때문에 네. 혹시 그 이전에 이미 그 이전에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 이전에 배가 기운 거는 벌써 느꼈대요. 왜냐하면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네. 식판이 기울어졌었대요. 그래서 밥 먹기가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네. 제 앞에 컴퓨터 시간을 항상 제가 체크를 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정확해요. 그 배가 이제 뭐 아빠 기울었어 뭐 이 얘기하길래 파도 때문에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굳이 그거 갖고 물어보진 않았죠. 근데 이제 9시 10분에 전화 왔을 때는 이제 심각성을 느낀 거죠. 빨리 가판 위로 올라가라고 애들 데리고 예 이제 물이 들어온다 그러길래 사실은 애진 양은 아버님과 통화를 해서 아버님이 빨리 가판 위로 올라가라는 말을 듣고 올라간 거군요. 그렇죠. 가판 위에서 해경이 도착하고 해경 헬기가 오고 하는 광경을 다 봤겠네요. 얘는 그 해경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배가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일반 밑에 그 파란색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해경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 어선인 거죠. 네. 어떤 아저씨가 뛰어내려 그래서 뛰어내렸고 어허. 예, 그 상태에서 자기 그 조끼를 잡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경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아이가 구출됐다는 걸 들은 건 언제십니까? 제가 갔는데요. 생존자 명단에 게 없었어요. 진도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하는 얘기가 더 이상 올 인원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분명히 통화를 했는데 해경 이야기로는 네. 더 이상 네. 구출되는 사람들이 없다. 아니, 그럼 나는 누구 귀신이랑 통화했냐. 개별적으로 알아보니까 그 성어초도에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전화가 온 거죠. 구출 단계, 그 다음에 생존 확인, 이 전체 과정에서 해경이 관여한 부분은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 그렇죠. 예. 만나신 건 언제입니까, 그러면, 당일? 그거 이제 거기서 제가 그 시간을 보려고 했는데 핸드폰에 아이하고 통화한 내역이 네. 딱 없어졌어요. 예? 아이하고 통화한 내역이 없어졌어요. 그거는 여기 뭐 유가족분들한테도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아이하고 통화한 그 시간대, 그때가 모두 삭제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그런 보도가 간간히 있긴 했었는데, 뭐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느니, 본인의 실수라느니, 아니면 뭐 폰이 그 구형 폰이라서 그런 기능이 없다느니 여러 가지로 해명되고 그냥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넘어갔는데, 저희 그 자료 갖고 있어요. 당시 그 통화, 그러니까 그 전에 통화했던 내역, 네. 다른 사람하고, 네. 그 다음에 아이하고 통화했던 내역이 고기만 싹 빠진 거를 저희도 그거를 캡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시간대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하신 이유가 그거였군요. 예. 그러니까 목록 분명히 통화는 했는데 통화 예. 목록이 아이와 통화한 시간대만 삭제됐어요? 예. 그날 하루 종일 중에? 그렇죠. 다른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밀려서 할 정도의 통화량이 자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 것만 없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여하간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신 거군요. 그 그룹 내에서는. 예. 통화 목록이 삭제됐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생각난 네. 건데 루머라고 하고 지나갔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카톡이나 기타 기록이 남아있는 게 대략 한 10시 반경 전후인데
그 이후에 뭐 통화나 네. 혹은 뭐 카톡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초반에는 잠깐 있었습니다. 네. 혹시 그런 통화나 카톡과 관련해서 그 유가족 분들이나 네. 생존 학생들 가족 예. 위해서 네. 확인하거나 듣거나 하신 게 있습니까? 있어요. 이거 정말 조사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아이들끼리 네. 모여서 그리고 그 네. 생존자 그 부모님들도 같이 모여서 그날을 또 재구성을 해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재구성을 하면서 그 보도된 것과 아이들이 말하는 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또 있던가요? 있죠. 많죠. 많습니까? 되게 충격적인 사실도 많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보도된 것과는 굉장히 많은 다른 양상들이 조사가 진행되면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드러나죠. 공동 보조해서 이 진상을 밝히는데 임하기로 예. 한 상태군요.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그 제가 이제 이 통화를 하다가 주목한 대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화 목록이 삭제됐다. 사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통화 목록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부모들이 있다고. 근데 대부분 이제 그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수로 삭제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잘못 알았거나 이런 식으로 기사 차원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존 학생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유가족 학부모들도 그런 걸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존재했는데 그 사이에 아이들과 통화한 것만 사라지고 그 전에 통화, 그 후에 통화는 살아있고 이런 경험. 근데 지금 좀 자세히 정보를 얻어보려고 했더니 이제 지금 이 유가족 혹은 생존 학생 학부모 가족이들도 똑같이 사실 아무도 안 믿질 않아요. 정부를 못 믿는 건 너무 당연하고 언론도 잘 믿질 않고 그래서 진상조사 국회에서 이루어지면 그때야 자기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꺼내놓겠다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 받진 못했으나 일단 휴대폰 통화 목록이 삭제됐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것을 세 번째 레이어에 넣어서 조사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자 생각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휴대폰 통화 목록을 누군가가 기술적으로 삭제할 능력이 있냐 없냐 차원에서는 있어요. 그런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해커들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학부모의 전번을 알아야 돼요. 전화번호. 그렇죠? 아, 기술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고요? 기술적으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가능합니다. 그거를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세 사람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아니죠. 건가요? 특정인의 전화에 그 악성 코드 심어줘서 대부분 안드로이드 대부분이 아니라 100% 안드로이드 관련인데 그러면 악성 코드가 그렇게 심어지면 원격에서 그 사람의 폰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 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그 기술력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정보력의 문제다. 그렇죠. 그 부모가 누군지 지금도 저는 잘 모르는데 다 통화해본 학부모 대표나 두세 분 빼고는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리고 그 부모의 번호도 알아야지만 탑승자의 전화번호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록 중에 그 학부모가 다른 사람과의 통화가 아니라 탑승했던 학생과의 번호가 사라진 거니까. 세 번째로 탑승자와 이 학부모의 관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네 번째로는 그 둘 간의 통화가 존재했다는 것도 알아야 되죠. 그걸 다 알고 나서야 그 다음에 기술의 문제지 그 앞에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일단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정도 되면 착각이나 실수나 이럴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이 다수다. 그러면 의심을 좀 해볼 만하죠. 그러니까요. 이런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물론 기자들도 불가능해요. 한겨레 기자들이 다 뛰어도 학부모 전화번호 학부모가 예를 들어서 300명이라고 하면 못 찾습니다. 절대 300개 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안다고 해서 이통사에 물어보면 전화번호 가르쳐주나요? 안 가르쳐줘요. 그들이 가족이라는 걸 알려면 가족관계부에 액세스 가능해야 되죠. 둘 간의 통화가 존재했다는 걸 알려면 이통사 기록에 액세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기술의 문제가 나오는 거지.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돼. 이런 기사는 포커스를 못 맞춘 거예요. 실제로는 그 이전에 그게 존재했다면, 이 학부모 대표의 주장 혹은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다고 하니까 존재했다면 이건 선사나 해경이나 혹은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역 바깥의 일이 벌어진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 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한번 혼자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뭐, 사건의 실제 시간을 재구성하기 힘들게 만들려고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지금 이 부모님의 케이스는 통화 내용에 들어서 알겠지만 굉장히 꼼꼼한 양반이에요. 시간에 대한 기억도 굉장히 정확하고, 대부분 잘 안 그렇거든요. 통화 기록 정확 시간 안 보면 입증할 방법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분도 45분에 자기가 작업하는 곳에서 컴퓨터 시간을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한다. 45분에. 48분에 사고가 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가 변침하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아이가 전화를 한 건 45분이라잖아요. 해경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발표로는 그 이전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기울어진 것도 없고 아이는 식판이 벌써 밥 먹을 때 기울었다고 하고 전화도 더 일찍 했다고 하니까 그게 만약에 휴대폰 통화 기록으로 입증되면 수사본부가 주장하고 있는 바하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닐까? 생각도 해봤고 또 혼자 생각하기에 좀 더 이걸 폭넓게 잡아서 이게 단순히 부모, 학부모와 아이들 간의 통화뿐만이 아니라 혹시 그 4월 16일에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17, 18 뭐 이 기간 내내 혹시 이 사건과 직접 관여됐던 사람들의 통화 목록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선장과 선사의 기록이라든가 선원과 선사의 기록이라든가 이게 가능하다면 그것도 가능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건을 덮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런 상상도 이건 그냥 상상이에요. 이걸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그 할 수 있죠. 삭제가 아니고 이제 숫자를 바꾼다거나 조작을 할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등 항해사, 이게 예입니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1등 항해사가 선사와 6번 통화해. 그거는 통화 기록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6번이 아니라 훨씬 더 이런 시간부터 일찍부터 10번, 20번 있었는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행존 학생 학부모 대표님이 본인이 직접 그런 일을 겪었고 주변에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고 하니 제 말은 대상은 만약에 이렇게 특정인의 전화번호를 액세스할 수 있고 특정인의 통화 기록에 액세스할 수 있고 그것을 누군가가 조작할 수 있다면 실제로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렇게 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이라면 우리가 팩트라고 믿고 있는 그 나라에 관련된 통화들이나 기록들이 팩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제가 확인할 방법을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이 학부모 대표가 10시 반 전후에서 카톡이니 통화가 다 이제 더 이상 없거든요. 11시 이후로는 나온 게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지금 생존 학생, 학부모 혹은 유가족 그 대책위 안에서 그 이후에 아마 카톡이나 통화나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기록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처음에도 이런 얘기 나왔어요. 초반에 잠깐. 네. 근데 뭐 물에 잠기면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 얘기가 등등등 나왔어요. 하면서 이제 다 끝나버렸는데 그리고 초반에만 하더라도 이제 그 유가족들이 그 복받치는 마음에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 과한 주장도 있지 않았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간 것인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냉정해진 이 사안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냉정해진 분들인데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입증될지는 전혀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있다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 있다면 그러면 이것도 선사나 해경이나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빨리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국정조사를 지금 새누리당에서 빨리 하자고 그럽니다. 왜? 월드컵이거든요. 월드컵 기간 내에 착착착 해버리려고. 그래서 이 세월호 관련해서는 예전처럼 시간 내내 세월호와 관련된 얘기만 할 수는 없겠으나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이 문제를 꼭 다뤄가겠습니다. 네, 그게 저희 KFC의 이 사안을 대한 태도입니다. 추모의 방식. 감사합니다. 맞습니다.